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직후 일본 경찰에 체포된 한 여성 수감자의 이름이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김마리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신문지상으로 중계됐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애국 부인의 수령, 비밀 결사 조직의 리더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전 민족적인 규모의 여성운동 단체를 조직했거든요. 김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잔다르크다. 국내외의 모든 독립운동계에서 김마리아는 표상이에요. 항일 독립운동의 표상입니다. 한쪽 가슴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본 형사들한테 고문당할 때 정말 그 인두로 한쪽 가슴을 찢었기 때문에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오그라져서. 그러니까 동전에 맞춰놓으면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의 모진 고문을 이겨내고 김마리아는 대한 독립운동의 전설이 된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페리오 백길은 과거엔 식민지 조선의 한과 서러움이 서려있는 눈물의 항로였다. 1919년 2월 17일. 그날도 지금처럼 수많은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그렇게 기모노 차림의 한 여인이 승객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뜻밖에도 그녀는 조선인 유학생 김마리아였다. 졸업을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 돌연 기모노 차림으로 귀국한 것이다. 다행히 내 차림새를 보고 모두 일본인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귀국 직후 김마리아가 찾아간 곳은 광주다. 당시 광주엔 동경 유학을 마치고 먼저 귀국한 그녀의 막내 고모가 살고 있었다. 고모! 일본 여인으로 변장한 낯선 조카의 모습에 고모조차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다. 너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왔어? 어서 들어와. 김필예는 귀국 전 조카 마리아와 함께 지냈다. 그때도 치마 저고리만 입었던 조카였기에 그녀의 변장한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마리아는 그 제국의 심장부라고 하는 그 동경의 한복판에서도 항상 한복을 입고 다녔었는데요. 이때는 일본의 기모노를 입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김마리아가 동경 여자학원의 졸업을 앞둔 시점인데 왜 광주에 나타났는가? 더구나 기모노를 입고 나타났는가?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가 너의 그 꼴이 뭐냐라고 이제 굉장히 아연실색했다는 겁니다. 김마리아가 그럴 줄 알았어요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그녀가 예기치 않게 고국에 돌아온 까닭은 무엇일까? 도쿄에 있는 제1한인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그 행적을 확인할 수 있다. YMCA の28独立宣言記念資料室ですね。 다지케 실장이 안내한 곳에는 비밀리에 국내로 전해져 3.1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조선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문과 사진이 전시돼 있었다.この写真は独立宣言の署名者たちですよね、捕ま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1年後に、監獄から刑務所から出てきた時の記念写真だそうです。 2.8 독립선언은 백관수, 김철수 등이 주축이 돼 조직한 조선 청년 독립단이 주도한 것이었다. 留学生のほとんどが男性だったからでも
中には女性もねいたわけですよね。 자료실에 전시돼 있는 또 다른 사진 한 장. 김마리아의 일본 유학 시절 사진이었다. ちょうどこの28独立宣言があった1919年東京に彼女はいるわけですけれど、大半が男性の学生の中、女性も、少ないですけれども参加をしていて、その中で留学生の会長、女性留学生の会長だったのが金マリア。彼女は、当然そこに参加をしてたわけですよね。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제1유학생 400여 명이 모여 항일 투쟁 사상 최초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한다.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 김마리아가 있었다. 28 독립선언서.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 만국의 전의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연하나 일본이 만일 오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진대 오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의 혈전을 선하리라. 동경 한복판에서 적국 이 수도에서 4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서 28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은 너무 합당하다고 주장한 이 28 독립선언 운동은 정말 독립운동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28 독립선언에 놀란 일본 경찰의 조선 유학생들에 대한 감시는 한층 더 삼엄해졌다. 하지만 국내로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려면 누군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조선 여자 유학생 친목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마리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동경여자학원 고등과 졸업을 포기하고 선택한 귀국길. 마냥 졸업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 28 독립선언문을 국내로 운반해야 하기에 내가 기꺼이 그 역할을 맡기로 했다. 독립선언문은 기모노 허리띠 속에 숨겨서 갈 것이다. 물론 발각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나에겐 그것이 졸업장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였다. 김마리아의 부산항을 통한 228 독립선언문 반입 작전은 성공했다. 기모노에 숨겨온 독립선언문은 광주의 고모집에서 인쇄해 배포에 나선다. 김마리아는 전국을 돌며 독립운동을 조직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황해도에서 3월 1일을 맞이한다. 김마리아 선생이 조선으로 미입국할 때의 첫째 목적은 민족 지도층의 인물들을 만나서 독립운동의 기회가 왔음을 정확하게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로를 다니면서 독립의 기회가 왔음을 알리고 또 반드시 김마리아 선생은 이 거대한 조국 독립운동에 여자들이 꼭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권리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거를 강조하고 다니시고 1919년 3월은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3월에서 5월까지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횟수는 약 1,500회. 참가자가 200만 명에 달했고 4만 7천여 명이 체포됐다. 서울로 돌아온 김마리아는 3월 2일 이화학당에서 비밀회동을 갖는다. 이화학당의 박인덕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동경여자유학생 친목회의 김마리아와 나혜석, 황에스더 등이 참석한 비밀회의였다.
어제는 조선의 독립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남학생들이 크게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속시키기 위해서는 임원... 이 자리에서 김마리아의 주도로 항일 여성단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3.1 만세운동을 지속적인 독립운동으로 이어가기 위해 항일 여성단체를 조직하기로 한 것이다.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마리아는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본격적인 조직 활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뒤 일본 경찰이 정신여학교에 들이닥친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다. 김마리아는 교실에서 일본 경찰의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다. 그녀가 잡혀간 곳은 지금의 남산골 한옥마을.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지금은 남산골 한옥마을이라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일제강점기 때 그 악명 높은 경무총관부가 있던 공간인데요. 그 경무총관부는 곧 그 일본군 헌병대 사령부와 같이 겸해서 사용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제가 그 식민 지배를 시작한 그 초기 무렵에는 일제 헌병 자체를 그 경찰의 인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바로 그 헌병대 인력 자체가 그대로 그냥 경찰 병력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배워왔던 헌병 경찰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 총본부이기도 하거든요.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의 본부 역할을 하던 조선 총독부 경무총관부가 여기에 있었다. 3.1운동 당시 주동자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곳 경무총관부로 끌려왔다. 당시 경무총관부에서 김마리아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시위주동자 최은희 학생이었다. 그러니까는 모포 하나를 펴고 하나를 이제 같이 둘러놓고 또 이제 모포 하나는 덮고 둘러놓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팔을 내놔서 내가 어린애처럼 팔벽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이제 끌어안고는 밤새도록 무슨 얘기했다는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도요. 저건 학교에 공부한 얘기로부터 뭐라서 그냥 밤을 새다시피 해서 저 얘기를 하고 잤어요. 네. 이제 그 하룻밤 지난 다음에 그 김마리아 선생님이 내가 먼저 예신 감옥으로 넘어갔죠. 감옥으로 네. 넘어갔고 김마리아 선생은 그때 바로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그 일을 알았는데 그 잘못 시당하고 저기 하천정수라고 그리는 검사가 나와가지고 아주 악행을 몹시 했더군 그래요. 그래서 소문에는 저기 서대문 감옥 근처에 송장이 있을 거라고 그런 소리들이 다 나섰어요. 다음 날부터 모진 고문이 시작됐다. 갖가지 고문 도구를 갖춘 경무총관부의 신문실은 보기만 해도 몸이 오그라드는 공포로 가득 찬 곳이었다. 일본 형사들은 김마리아와 도쿄 유학생 조직과의 연관성을 캐내고자 혈안이 돼 있었다. 날카로운 꼬챙이로 손톱 밑을 찌르는 고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는 악형을 당해 실신한 것만도 여러 차례. 일주일에 걸친 고문으로 김마리아의 심신은 갈기갈기 찢겨 만신창이가 됐다. 이때 그녀의 나이 28. 공부하느라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의 몸이었다. 그런데 끝내 입을 열지 않자 일제는 실로 충격적인 고문을 동원한다. (3.1운동) 당시 미국의 선교사들이 기록한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참혹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이제 선교사들 보고서 속에는
그 감옥에서 풀려난 여학생들을 직접 면담해가지고 그런 그 고문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기록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그 여학생들을 그 죄수들이나 일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겨서 이렇게 다니게 한다든지 세워둔다든지 아니면 밧줄로 묶어가지고 기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성적인 수치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독립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성고문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3.1) 만세운동 직후의 신문 기사를 보면 여성들의 시위 참여 양상을 알 수 있다. 개성의 만세운동은 여학생이 그 포문을 열었고 진주 기생들까지 시위에 앞장섰다. 이 같은 여성들의 참여에 놀란 일제는 그 배후를 캐기 위해 성고문까지 자행한 것이다. 김마리아 여사는 여러 고문을 통해서 거의 뭐 일생 동안 그 어떤 그 신경쇠약이라든지 이런 데 시달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몸을 벗겨 놓고는 그 여기에 불에 달군 인두로 국부를 지지는 이런 형을 가해가지고 그건 평생 결혼을 할 수 없는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문의 상처는 컸다. 참혹한 고문에 시달린 지 20일. 김마리아는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에서 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다. 일제강점기 연인원 4만여 명이 투옥된 곳. 그해 3월 26일 김마리아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엔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대거 투옥돼 있었다. 이 방은 약 4평으로 굉장히 좁습니다. 이 공간 안에는요, 유관순을 비롯해서 어윤희, 권혜라, 신간빈 등 총 7명의 사람들이 옥고를 치른 곳입니다. 여옥사 8호실에 수감된 여성은 천안에서 체포된 유관순과 개성의 만세 시위를 이끈 어윤희 등 7명. 김마리아와 함께 황해스터나 나혜석 선생도 이곳에 이제 수감이 되셨었고요. 자, 이 6번 방에 보시면 이곳은 그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활동하신 박인덕 선생이 수감된 곳으로 알려진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5번 방은 지금 거울로 돼 있는데 김마리아 여사가 이 5번 방에 투옥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자, 이 공간을 보시면은 그 굉장히 좁습니다. 약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공간인데요. 지금은 벽면이 거울로 바뀐 이 좁은 5호실 독방이 김마리아에게 허락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며 모진 감옥 생활을 버텨나갔다. 그녀가 나고 자란 황해도 장현의 소래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다. 서양 문물에 일찍 눈뜬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갓 태어난 딸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사내 아이처럼 길렀다고 한다. 하지만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3살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숨을 거두자 김마리아는 서울의 작은아버지 댁에서 정신여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 집은 도산 안창호 등이 드나드는 애국지사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김마리아 선생을 보면은 그 집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그 장현의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집안을 보면은 삼촌, 고모, 그 다음에 고모부들이 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큰 획을 그은 그런 애국지사들입니다. 그런 것이 아마 김마리아 선생에게도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친척들 상당수가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결돼 있었다. 독립운동가 서병호 선생의 후손이 간직해온 이 사진첩에서 그들을 만나볼 수 있다. 김마리아, 김미렴의 고모가 네, 이게 저 할아버지가 저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서병호 할아버지입니다. 제 할머니죠, 김구래. 김마리아 그러니까 큰 고모죠. 진짜 김마리아를 많이 챙겨준 고모죠. 상해 누가 있었나요? 이 서병호, 김구래, 그다음에 김규식, 김순애. 김순애는 김필래, 우리 김구래, 우리 할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김마리아의 고모부 서병호를 비롯해 그녀의 집안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작은아버지 김필수는 독립운동기지에서 동포들을 돌본 의사였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둘째 고모 김순애와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은 부부다. 여기 좀 귀한 사진이 있는데요. 네, 김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맨 왼쪽에 김마리아, 그리고 언니인 김미렴입니다. 또 김마리아가 어렸을 때 자랐던 김필순, 작은아버지 김필순의 부인이고요. 네. 노백린 장군, 유충렬, 네, 그리고 여기가 유각경이 여기 있습니다. 유각경. 김마리아는 그런 애국지사들을 보고 자랐고 독립운동은 삶의 일부일 수밖에 없었다. 김마리아고 참 드물게 우리가 사진 보기 어려운 조용하면서 이제 그 내공이 아주 꽉 찬, 그래서 논리적으로나 무슨 설명을 하고 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고 설득력이 강했고 이제 그랬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고문과 회유에 넘어갔다. 김마리아에게도 그 손길이 뻗쳤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간수들이 그녀에게 용수를 씌우고 어딘가로 끌고 간다. 그곳은 법정이었다. 일본인 재판관은 김마리아에게 황국 신민이 되라며 잊을 수 없는 말로 회유한다. あなたたちの争いで独立は絶対になす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を覚えておきなさい。あなたは服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から両妻剣謀になりなさい。 재판관은 알았을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바로 그 현모양처란 말이 고문 후유증으로 죽어가던 나를 다시금 깨어나게 해준 걸. 그녀의 선택은 추록 후 행보로 드러났다.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김마리아의 행적이 담긴 편지 한 통이 이곳에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화장에 보존된 문서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편지였다. 편지의 수신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해 모금한 독립자금 2,000원을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쓴 날짜는 1919년 11월.
보낸 사람은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이다. 편지에 적힌 회장 이름은 김근포. 그런데 독립신문에 실린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은 김마리아다. 그러니까 김근포는 김마리아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마리아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언제 조직된 것인가? 정신여학교 사택에서 김마리아의 추록을 축하하는 다가회가 열린 것은 1919년 9월 19일. 이날의 다가회는 일제의 눈을 속이기 위한 명분일 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회합이었다. 그동안 애국부인회는 조선의 일부 사람들만 회원으로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 각도에 지부를 설치해서 전국적 조직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국의 부녀자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인의 조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김마리아는 이날 새롭게 출범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여성들을 갖다가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전국적인 전망을 갖는 여성운동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구체적으로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드는 그런 운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죠. 전에 애국부인회에서는 주로 군자금을 모아서 보내는 거, 뭐 서류를 전달하는 거 이 정도였지만 김마리아 선생은 앞으로 일본과의 독립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독립전쟁에서 여자들도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똑같이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국부인회를 조직했을 때 조직 안에다가 처음으로 결사부장과 적십자부장을 넣습니다. 당시 상하이 임시정부는 평화적인 만세운동의 한계를 절감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일본과의 독립전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 이것은 상해 애국부인회 회장 김순애가 1919년 6월 달에 국내에 있는 애국부인에게 보낸 사안입니다. 상하이 애국부인의 김순애는 김마리아의 고모다. 김순애의 편지는 국내의 애국부인회도 임시정부의 독립전쟁 노선에 부응해 적십자부를 설치하라고 권하기 위해 보낸 것이었다. 임시정부 내무부총장 안창호의 이름으로 대한적십자회 설립을 공포한 것은 1919년 8월. 앞으로 독립전쟁을 하게 되면은 부상병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 대한민국 애국부인에서 적십자회를 만들었습니다. 산하단체로. 그래서 국내에도 그런 독립전쟁에 대비를 해서 이 적십자회를 만들고 그리고 향후에 장차 서로 상호 교류와 정보를 통해서 서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김마리아의 합류로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노선에 맞춰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항일 여성 조직으로 재편한 것이다. 이것이 김마리아가 임시정부 대통령 앞으로 보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본부 규칙이다. 본부 규칙에 명시된 조직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권 확장에 두고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적십자부와 결사부를 신설한 것을 알 수 있다.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각 도마다 지부를 설치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췄다. 회원 수가 2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하와이에도 지부가 설치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 김마리아 선생을 따르는 많은
이 휘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또 규합하고 지도해갈 지도력이 김마리아 선생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여 동안 활동했는데 무려 군자금을 6,000원이나 걷어서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굉장한 돈이에요. 정신여학교는 당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본부와도 같았다. 김마리아가 정신여학교 동문들을 조직해 국내외로 파견해 활동한 결과 불과 몇 달 만에 조직망을 두루 갖추고 거금을 모을 수 있었다. 법정에서 일본인 재판관이 말한 현모양처와 내가 생각하는 현모양처는 너무도 다르다. 그의 현모양처가 일본에 순응하는 것이라면 나의 현모양처는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해 12월 조선 총독부 기관지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일망타진 뉴스가 실렸다. 대체 어찌 된 것일까? 김마리아가 체포돼 대구행 기차에 태워진 것은 11월 28일. 무슨 이유로 서울에서 대구로 압송된 것일까? 대구경찰서 유치장에서 김마리아는 전국에서 잡혀온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간부들을 만난다. 중앙과 지방의 간부 52명이 처음으로 함께한 기막힌 자리였다. 상황은 심각했다. 김마리아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경찰 신문에 임하는 원칙을 정한다. 이 사건의 책임은 저와 간부들만이 질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애국 부인의 활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여자 교육운동이라고 말하세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동지를 파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이 죽음으로 희생해서 동지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마리아는 이제 이러한 방침에 의거해서 끝까지 이 대한애국부인의 사건을 두고선 이제 취조할 때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독립운동이다라고 하지 않고 여성들을 교육해서 여성의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여성교육운동 단체라고 말하는 것에 일관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대체 어떻게 발각된 걸까? 해방 직후 재헌국회에서 조사한 반민특위의 친일파 재판 기록에서 밀고자를 찾았다. 밀고자는 조직 임원인 오현주. 예, 여기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사건을 밀고한 오현주에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1차 신문 조서에 보면은 오현주가 그 애국부인회를, 그러니까 김마리아 등의 동지를 밀고하는 과정이 자세히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조사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건을 외경이 알게 된 것은 어찌된 원인인지 아는가? 그랬더니 이제 답이 네, 아옵니다. 남편 강락원이 상해로부터 돌아온 다음 말하기를 이제 유군수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유군수가 자기가 잘 아는 사이고 유군수가 자기에게 검도와 유도를 가르쳐준 일종의 선생인데 유군수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파견된 밀사다. 그러니까 애국부인의 상황을 유군수한테 자세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오현주가 만난 유군수는 다름 아닌 대구경찰서 형사였다. 그래서 체포된 조직원들이 대구경찰서로 압송된 것이다. 강락원과 합작하여 경무국장에게 그러니까 그 애국부인에 관련 문서를 주고 고발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들은 오현주와 강락원이 서로 짜고 서류 일체를 넘기고 고발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동료의 배신은 김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악형을 당해 더 이상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마리아의 상태는 위중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그녀의 건강 상태는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라고 하는 이 뭐 말하자면 전국적인 규모의 그리고 뭐 전 민족적인 규모의 여성 운동 단체를 조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마리아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잔다르크다 이렇게 이제 불려졌고, 일본 사람들도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을 김마리아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여성이 정치적인 주체로 일어섰음을 알리는 이제 상징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일본의 식민지 여성 정책이라는 거는 여성들을 황국 시민화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황국 시민이 된다. 식민지 노예 교육을 여성들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순정적인 식민지 여성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1920년 5월 22일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거듭된 요청과 항의의 부담을 느낀 일제가 그녀의 병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뼛속에 고름이 차 수술을 받은 것만 2차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경찰의 감시를 따돌리고 병실을 빠져나온다. 성북동 안가에서 만난 사람은 중국인으로 변장한 윤응념. 배편은 준비해뒀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김마리아의 망명을 돕기 위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비밀 요원이었다. 김정에서 김마리아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1921년 6월 30일) 마침내 김마리아는 치파오로 갈아입는다. 다시 길을 나서기로 했다. 기모노 차림으로 귀국길에 올랐던 나는 이제 중국인이 되어야 한다. 무사히 일제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을까? 병든 몸을 이끌고 상해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망명길에 올랐다. 안가를 나선 지 닷새째. 마리아는 중국으로 가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인천항을 빠져나간다. 그녀의 상하이 망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지금 대한매일신보라는 건데 이게 1912년, 20년 이게 지금 매일신보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매일신보 1921년 8월 6일자거든요. 이 신문에 보면은 김마리아 선생에 관해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마리아 탈주설에 대하여 문론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 거기 이제 작은 헤드로 상해를 갔다고도 하나 자세한 보고가 없어서 아직 몰라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이 김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계가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추측하고 서로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이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마리아의 탈출을 한 것은 7월 28일. 전국에 체포령을 내리고 수색하지만 그녀의 행방을 찾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서울 시내를 그 쥐잡듯이 이제 이잡듯이 잡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는 의사, 간호부, 청소부, 입원 환자, 뭐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관련자들, 김마리아 형제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신문을 하지만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고 떠나면 이 사람들이 심각한 고초를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에게까지 비밀로 붙인 거죠.
인천항을 탈출한 지 2달 만에 김마리아는 상하이에 도착했다. 고모 김순애는 그녀를 극진히 간호했다. 한여름에 상하이에 도착해 그의 초겨울이 되자 어느 정도 원기를 회복한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김마리아의 활동 재개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1922년 2월 김마리아는 임정의정원 최초의 여성의원에 당선돼 김구와 나란히 황해도 의원을 맡았다. 임시정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임시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해방이 될 때까지 여성 의원이 상당히 많이 배출됐는데 그 가운데 김마리아 선생은 첫 번째 임시의정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첫 여성 국회의원이 된 셈이죠. 황해도 대표로 이제 임시의정원 의원이 됐는데 이제 백범 김구 선생과 같이 함께 이 황해도 대표로 임시의정원 의원이 됐습니다. 반병률 교수는 김마리아의 이후 행적이 담긴 귀한 문서 하나를 발굴했다. 쟁쟁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상하이 임정의 국민대표회의 출석원 서명부였다. 상해파 공산당의 지도자던 그 김철수는 김원백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나오는데 3번 김원백, 이 김철수 선생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안창원 선생은 72번. 이 국민대표의 이제 그 회의 소집에 가장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안창원 선생, 도산 안창원 선생은 7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청천 장 무장 투쟁을 했던 그 이청천 장군 60번. 좀 내려가면 그다음에 이쪽 여운형 이쪽 101번. 여기 이제 김 92번. 여기에 김마리아 여사가 한문으로 자필 서명한 거죠. 그 규모가 물론 125명 대표밖에 안 되지만 그 독립운동사라든가 또 해방 이후에 그 남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이거 최대 뭐랄까 그 모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대표들이라는 게 국내 대표들뿐만 아니라 저쪽 그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치타 때부터 미주의 하와이, 미주 지역의 그 동포들 대표들까지 참여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훨씬 큰 그런 회의였어요. 당시 임시정부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일제의 탄압에 이어 내부적으로 노선 문제까지 얽히면서 거의 활동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우여곡절 끝에 임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된다. 국내는 물론 만주, 북경, 미주 지역 등에서 125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회의였다. 이때 출석원 서명부에 서명을 남겼다. 국민대표회의가 열린 것은 1923년 1월 31일. 김마리아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대표 자격으로 개막연설을 한다. 국내 국민들은 상해에서 정부가 수립됐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기뻐하며 금전도 아끼지 않고 적의 악형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외지에서 정부를 반대하던 자들도 국내에 들어와 모금을 할 때는 모두 정부의 이름을 팔아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적이 상해의 정부가 몰락했다고 선전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수의 국민이 믿고 따르는 정부이므로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도 이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남들에게 합하지 않는다. 편당만.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았다. 원망하고 꾸짖는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 된다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편, 보완해야 한다는 개조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거듭했다. 5개월에 걸쳐 진행된 국민대표회의는 결국 결렬되고 만다. 오직 우리 민족 사이를 건실하는 책임감뿐입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수시로 몸져 누웠다. 고문 후유증으로 생긴 지병이 몹시도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투병은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좀 건강은 어때?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렇구나. 급기야 도산 안창호가 중매쟁이로 나섰다. 이 사진 좀 한번 보거라.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총각과 마리아 간의 맞선을 주선한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정중히 거절한다.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상해라는 곳이 뭐 그 불란서 조계가 별로 넓지 않은 좁은 곳인데 거기에 있는 이 민족 지도자들이 모두 이 김마리아 선생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김마리아 선생을 돌봐야 할 남편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이 된 것 같아요. 김마리아가 결혼을 포기한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킨 수양딸이다. 먹기도 잘하고 참 아주 몸 속에 잘 웃어요. 아버님께서 잘 웃으셨어요. 그럼 잘 웃지. 잘 웃고 잘 지낸 분이야. 김마리아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수양딸 백학복이 간직해온 옷 한 벌. 김마리아가 즐겨 입은 특별한 한복이다.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 있다. 이게 차이가 나네요. 이게 여기 동정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이 도련이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동정에 맞춰 놓으면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하고 왼쪽 가슴하고 보름이 훨씬 다르다는 거죠. 네. 백학복 씨가 그 선생님의 저 신체를 보고 재가지고 보니까 한쪽 가슴이 없더라는 거예요. 일본 형사들한테 고문당할 때 정말 그 인두로 한쪽 가슴을 찢었기 때문에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오그라져서. 고문 후유증이 남긴 김마리아의 저고리는 특별한 모양이었다. 다른 저고리와 달리 한쪽 가슴을 잃은 김마리아의 저고리는 안섭과 겉섭의 길이가 확연히 다르다. 자기는 이 몸이 성고문을 당해서 유방 하나도 없고 이 아래도 다 찢었대요. 밑에로. 난 대한민국 같은 이거는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넘기셨다는 거예요. 고문 후유증은 그녀의 일생을 따라다녔다.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할 때도 지병을 달고 살았다. 고단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것은 1932년.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 사건에 법정 공소시효가 만료돼 귀국할 수 있었다. 그녀의 귀국은 장안의 화제였다. 귀국하자마자 기자들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당시 그녀의 나이 41살. 중년이 돼 돌아온 이때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긴 것은 결혼 문제였다. 저 혹시 결혼은 하셨습니까? 결혼이요? 도무지 거기에 대해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요. 나는 평범한 삶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비록 족두리는 쓰지 않았지만 결혼한 거나 다름없죠.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인 재판관이 현모양처가 되라고 했을 때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기로 했으니까요. 귀국 후 마리아는 일본의 요시찰 대상이었다.
원산의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원에 부임한 뒤에도 성경 이외의 과목은 가르칠 수 없었다. 일본이 그녀의 거주지는 물론 직업과 강의 과목까지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김마리아가 그것은 그들이 불의를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개인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인류와 하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죽은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합시다. 이런 것을 이제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갈수록 악화됐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내선 일체를 앞세워 창씨개명과 신사참배까지 강요한다. 친일 목사들의 주도로 조선 장로교 전국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마리아는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당시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던 마리아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신사참배 거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전도회 연합회에 긴급실행위원회를 소집했다. 일본 경찰은 위압적인 자세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모두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렇다고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에 응할 수는 없는 일. 마리아는 생애 마지막을 신사참배 거부 운동에 쏟아붓는다. 30년대 후반 40년대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일본의 이제 통치가 이제 고착화되고 상당히 이제 뭐랄까 뿌리를 내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일본의 통치가 오래 갈 거로 생각을 했어요. 독립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일본의 뭐랄까 그 체제에 이제 편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마리아 여사 같이 뭐랄까 초지일관 그 뭐랄까 독립에 대한 의지, 일본에 대한 어떤 항일 의지 같은 것을 그 뭐 지키면서 44년까지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제 초지일관 지켰다는 것은 당연히 크게 평가해 줄 만하죠. (1943년 12월) 지병이 재발해 김마리아는 쓰러지고 만다. 일제는 외부인의 면회를 차단했다. 그의 병상은 수양딸 백학복이 홀로 지켰다. 병상에 누운 지 3개월. 평범한 행복을 포기하고 달려온 전사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나이 53세. 김마리아는 미음 한수를 겨우 삼키고 마지막 눈을 감는다. 그녀가 남긴 유품 한 점이 이곳에 있다. 마지막 체온을 간직한 이 은수저 한 벌이 그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뒤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이 왔다.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불꽃처럼 살다간 김마리아. 우리가 누리는 그날의 기쁨은 여성 독립운동의 전설이 된 김마리아가 남긴 거대한 유산이기도 하다. 김마리아는 결국은 조선의 독립과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조선 여성들을 일으켜서 광복에 참여하겠다는 그 가열찬 신념으로 달려왔는데 마치 김마리아의 일생을 보면은 그 여성이라는 어떤 성적인 자각 그리고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그 양쪽에서 타들어가는 촛불이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불꽃 같은 여성의 삶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